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세상을 바꾼 과학 이야기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아하, 세상을 바꾼 과학 이야기라 느낌이 딱 옵니다. 그거 뭐 두말할 것 없이 AI, Artificial Intelligence, 맞죠? 그렇습니다. 예. 최근 중국발 챗봇이죠. 딥시크의 등장과 함께 세계 AI 시장의 판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말이죠, 이 딥시크가 등장했다는 소식이 들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접속 차단, 아니죠, 더 나아가서 딥시크 앱 자체를 차단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네, 이 딥시크가 중국에서 개발됐다 보니까 중국 정부로 데이터가 유출되는 게 아니냐, 보안 문제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린 거죠. 맞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제 AI가 이제는 기술 경쟁을 넘어서 국가 간 전략 자산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경제와 안보까지 연결된 차세대 패권 경쟁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이거 참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는군요. 어서 빨리 시작을 해봐야겠습니다. This is 2025 AI World coming soon. See you soon. 딥시크는 빅테크가 아니더라도 AI를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제2의 딥시크는 이미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에서는 AI에 대한 최신 이슈와 함께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과 인사부터 나누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중학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천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인사조직과 HR 데이터 분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 연구는 기술과 사람의 만남이라고 요약하고 있고요. 오늘 좋은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AI 솔루션 기업의 AI 최고 책임자인 유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AI 면접 기술부터 정신건강 케어 서비스까지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AI 에이전트 기술을 개발하여 다양한 산업에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혹시 AI 전문가들은 다 이렇게 저처럼 안경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특히 교수님 저랑 마음에 드시나요? 다행입니다. 네, 지난 1월 20일이었죠. 중국의 AI 기업에서 딥시크 R1을 공개하자마자 전 세계가 그야말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딥시크의 질세라 일론 머스크도 새로운 AI 그록 3를 출시했고요. 또 오픈 AI에서는 GPT 4.5를 공개했습니다. 그만큼 견제를 한다는 얘기겠죠. 최근에는 이 오픈 AI를 포함해서 여러 빅테크들이 딥시크에 굉장히 견제하는 모양새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굉장히 많은 비용과 자원을 들여가지고 본인들만의 진입장벽을 만들어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딥시크가 나와가지고 그들의 못지않은 모델을 개발했기 때문에 AI 패권 경쟁의 좀 새로운 국면에 저희가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추론 모델이라는 것도 있고요. 멀티모달 기반으로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존에 개발할 때도 비용이 많이 들고 운영할 때도 굉장히 많은 비용과 자원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요. 딥시크가 새로운 국면을 좀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후발주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줬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딥시크 자체는 워낙 언론에서 소개가 많이 돼서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지긴 했습니다만은 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세계 각국에서 긴장을 할 정도인지 유 박사님, 대체 이 AI, 이 딥시크 정확히 어떤 친구입니까? 일단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지금 고성능 GPU에 대한 수출 규제가 되게 강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저성능 GPU를 이용해서 되게 높은 수준의 AI 고성능 모델을 개발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예. 그걸 통해 글로벌 AI 시장이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딥시크 V3 같은 경우에는 개발 비용이 558만 달러 수준으로 오픈 AI의 GPT-4 수준에 비교하면 5%에 불과합니다. 5%, 50%도 아니고 5%요? 5%.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발표한 딥시크 R1 모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수학 경시 대회의 에이미 테스트에서 79.8%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오픈 AI의 O1 모델의 수준에 유사하게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사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효율과 비용적인 면에서 되게 좋은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선사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빅테크 그 AI 기업들은 대부분 네. 그 모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폐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딥시크는 본인들이 그런 기능들, 연구 과정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함으로써 연구 내용도 사실 신빙성이 되게 높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는 중국이 했기 때문에 이게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공개하고 심지어는 그 모델을 다 공개해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까지 했기 때문에 네. 이걸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신 있다 이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제가 봤을 때 적은 비용으로 개발을 했지만 성능은 기존 AI와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세계가 놀라기도 한 거고 학습하는 방법도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기존에 이제 오픈 AI 챗GPT나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GPU와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시키다 보면 느닷없이 발현되는 이 능력들이 생깁니다. 이거를 규모의 법칙에 의해서 AI가 발전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딥시크가 공부한 내용은 좀 다릅니다. 좋은 선생님이 좋은 데이터와 좋은 자료 그리고 공부하는 비결들을 가지고 단기간에 공부를 시켜가지고 똑똑한 친구이기 때문에 학습 방법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좀 흥미로운 건 사실 오픈 AI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가 좀 억울할 수 있는 게 네. 그들이 만들어 온 비결, 과외 선생님들로 만들어 온 데이터와 자료들을 딥시크에서 가져다 쓴 거기 때문에 사실은 딥시크가 그토록 적은 비용 혹은 적은 리소스로 이와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비결에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 선행되어 있는 연구들과 자원들이 뒷받침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학습의 방법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V3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모델들이 발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1월 달에 전 세계적인 충격을 줬던 모델은 R1 모델입니다. 추론 모델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써보면 좀 재밌는 게 띵크라고 해서 생각의 과정을 저희한테 보여줘요. 예를 들면 저희가 그 과학으로 보는 세상 C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하면 과학으로 보는 세상 C가 뭐지? 정의해볼까? 관련된 자료가 뭐가 있지? 생각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논리에 대한 전개 그리고 잘못된 내용이 나올 만한 개연성들을 줄여줍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이 R1이라는 친구가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은 추론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바로 나온 우려가 정보 유출에 그러니까요. 대한 문제입니다. 이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딥시크가 처음 나왔을 때 코드를 열어봤는데 네.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개구멍 같은 게 보인 거예요. 이제 게이트, 나갈 수 있는? 구멍 같은 네네. 거를 만들어 놓고 충분히 데이터들을 외부에서 빼갈 수 있는 개연성이 보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기업이 모은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에서 요청을 하면 네. 그 보안법에 근거해서 사기업은 정부에게 줘야 됩니다. 아. 세 번째로는 지금은 삭제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초반에 딥시크 모델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틱톡 영상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바이트댄스인데 바이트댄스라는 회사로 데이터가 넘어갈 수 있는 개연성도 보였고 이게 좀 저는 재밌었는데 어떤 거냐면 사용자들이 타이핑하는 이 리듬이 있어요. 네. 이 타이핑 신호를 어떻게 막 치는지 정보에 따라서 이중학이라는 사람, 유대훈이라는 사람을 알아챌 수 있거든요. 와. 그 타이핑 정보들에 대한 리듬과 신호를 딥시크에서 가져갈 수 있는 코드를 짜놓은 거예요. 그렇기 우와. 때문에 그 말의 반대편은 이 타이핑 정보를 빼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보이스피싱이나 뭐 다른 데 악용될 수 있다라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딥시크에서 그 관련된 코드를 지웠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쓰면 모르는 사이에 전파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최근에 빠른 속도로 새로운 AI 모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AI라고 다 똑같은 AI가 아니라고 합니다. 각 모델마다 뚜렷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2025 인공지능 시장의 핫 이슈 딥시크, 이 저비용의 이 고성능 모델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죠. 하지만 개인정보와 데이터 유출 문제로 인해서 결국엔 우리나라 정부도 이 딥시크 사용을 막았습니다. 이 생성형 AI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 같은데요. 대체 이 생성형 AI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김기환의 추적 몇 분쯤? 안녕하십니까. 혹시 생성형 AI의 그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도 안 따라왔어. 오케이. 자,
자, 지금 말이죠. 이 생성형 AI 이 개발 회사가 대표적인 특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챗GPT는 오픈 AI라는 기업에서 개발한 생성형 AI로 전체적으로 개념을 설명할 때 명확한 답변을 낼 수 있고요. 빙은 검색 기반 생성 AI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더 빠르고 정확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네. 제미나이는 구글이 개발한 생성형 AI입니다. 질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담아내려고 해요. 아, 기환 씨, 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기환 씨 생각하고 한번 만들어봤어요. 네, 이게 뭐예요? 바로 챗GPT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저러고? 잘 나왔어요. 뭘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그림이 나온 거예요? 뭔가 명령어를 좀 주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프롬프트라고 하는 그 명령어를 주면 일반 사진을 넣고 네. 다른 스타일로 바꿔줘. 이런 스타일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그냥 문장을 넣고도 이 그림 생성해줘. 이런 거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제가 해볼게요. 네. 프랑스 파리에서 자, 과연? 어떻게 생각한 대로 진짜 나오는 거 맞아요? 살짝 더 디테일하게 하면 할수록 이 그림이 제가 조금 더 원하는 느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건가요? 생성형 AI는 그 이미지를 생성할 때 네. 명령어가 직관적이고 지금 쓰신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쓸수록 더 정교한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갑자기 좀 욕심이 나는데 네. 조금 더 살을 붙여가지고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옷은 저도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우와! 오, 진짜 약간 생각했던 이미지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지금 넣은 것처럼 적절한 프롬프트와 또 그 스타일의 설정을 잘 조합하는 게 중요해요. 이 생성형 AI들 예를 들어서 답변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이라든지 답변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데 이지하게 쉬운 질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지? 훌륭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야, 재미나이 착하네. 근데 문제는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사례가 있었어요. 딥시크, 독도는 누구 땅 이렇게 물었더니 중국 땅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답변이 다 다른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 네. 이제 생성형 AI마다 이렇게 답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뭐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네. 좀 기초 정보, 기초 데이터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런 답변들이 사실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죠. 제가 이제 그 생성형 AI의 좀 취약점을 나름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 이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AI가 좀 약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사실입니까? 다른 일반적인 질문의 대답에도 오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수학 문제의 답변에서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류가 있다. 수학 문제가 약하다는 걸 제가 좀 한번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 수리 영역의 홀수형 마지막 객관식 문항입니다. 이거 저도 써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오, 풀어보셨어요? 뻥이에요. 네. 한번 넣어볼게요. 시작. 이거 막 나오는구나. 정답. 나왔어. 24초. 오, 2분 9초. 재미나이가 어쨌든 더 빠르긴 빠르았는데 결국에는 둘 다 못 풀었고 정답도 아니었다. 여전히 좀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맞아요. 네. 또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하신 아주 신박한 토종 AI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AI 기술은 항상 발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순간에도. 하지만 요거를 잡아내, 요걸 걸러내, 우리에게 위험 요소를 이렇게 필터를 해줄 만한 프로그램은 많지 않아요. 각각의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이 사실 녹여져야 그걸 이해하고 필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언어 모델을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인 AI 윤리 가드레일이라고 부릅니다. 6가지의 그 윤리 모델들이 들어있어요. 처음에 이 공격 모델이 비윤리적 발화를 만들어내요. 그 만들어낸 걸 탐지 모델이 탐지를 합니다. 방어하는 대응 모델을 또 만들어줘요. 실제로 데모에서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욕을 좀 써야 돼요. 요거 써야 돼요? 네. 큰일 나네. 나 비속어 네. 잘 안 쓰는데. 네. 지금 엄청나게 많은
비혐오 발언들이 녹아져 있어요. 욕설, 모욕, 폭력 범죄 조장, 네, 음란함, 네, 자살 우울증. 네. 12가지 유형 중에서 네. 그리고 또 0부터 3까지 이렇게 숫자로 좀 그 수준을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거의 다 3, 강한 표현들을 담았다. 강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잠깐이었지만 여기 직접 와서 AI 체험을 해보니까 이전에 AI가 없던 시절에는 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앞으로 이 생성형 AI는 대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전할 거라고 보세요? 어느 분야라고 할 것 없이 그 인간의 모든 분야에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요거는 AI가 정확하지 않거나 또는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성하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치명적이고 문제가 되는 부분까지도 나중에는 AI가 검열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네. 그 개인의 각자의 도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 저희 생각입니다. 자, 앞으로 말이죠. AI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우리 과학으로 보는 세상 C에서도 함께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지화 아나운서. 알아? 과연? 아니 아나운서님, 이거 아나운서님이 사전에 미리 작업하신 거 아니죠? 자, 지금까지 김기환의 추적 몇 분쯤이었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저의 이 초초초 AI급 밀착 취재 잘 보셨습니까? 잘 눈물 봤습니다. 흘리면서 보셨어요. 아, 예. 감동입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사람마다 이제 개성이 다르듯이 AI도 특성이 다 다르다라는 건데 이건 뭐 제가 아무나 안 알려도 저니까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안경을 네. 네, 회심에 아주 알이 없긴 한데. 준비해 왔어요. 네. 밀착 취재 잘 봤습니다. 예. 자, 전 세계 AI 시장에서 딥시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에 기존 AI 업계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AI 절대 강자로 불리던 미국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미국은 이런 딥시크 움직임에 아무래도 주가 영향도 있고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걸 인지한 모양인지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픈AI 같은 경우에는 GPT 4.5를 빠르게 공개했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제미나이 2.0 프로 익스페리먼터를 공개해서 빠른 본인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형태로 계속 공개를 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 또한 그 AI 보안 리스크를 경고하면서 딥시크의 사용 규제에 대한 법안을 추진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사실 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도 이런 발빠른 움직임에 맞춰서 효율적인 고성능 AI 칩을 만들겠다는 그런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AI 인프라를 더욱더 확충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우리들이 수요로 가져가겠다고 생각을 하는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딥시크가 결국에는 저비용으로 아주 고효율의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그 AI 모델인 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AI 후발주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희망을 안겨준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메이크 AI 인 인디아라는 이름하에 굉장히 많은 인프라와 데이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좀 부러운 점은 어떤 거냐면 단순히 빅테크들이 AI에 대한 리소스, 뭐 데이터나 GPU나 뭐 관련되어 있는 자원들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연구자, 스타트업, 기업들이 손쉽게 쓸 수 있도록 다 공개해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 AI에 대한 생태계를 조금 더 키우려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전 세계 가장 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 싱가포르, 태국 여러 신흥 국가들에서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딥시크의 등장으로 세계가 들썩했잖아요. 굉장히 흐뭇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여세를 몰아서 더 크게 한번 도약해보자 할 것 같은데 동향이 어떤가요? AI 쪽 개발에 사실 미국의 견제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개발을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미국에 끌려다니는 그 형태가 중국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중국의 빅테크 기업인 알리바바나 아니면 텐센트 같은 곳에도 계속 오픈소스로 좋은 모델들을 공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딥시크가 오히려 더 높은 성능으로 보이면서 중국에서 이 모델들을 적용하는 걸 더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옆 나라라고 그런지 자극이 확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동향이 좀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한국도 여러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저는 이제 국내에서는 LG랑 네이버 사례를 봅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엑사온이라는 굉장히 좋은 자체 모델을 갖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클로바라는 모델을 상용화했거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카카오에서도 카나나라는 모델을 개발을 해서 저희 같은 일반 유저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게도 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가우스라는 모델을 자체적으로 활용해서 내부 직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한국에서도 좋은 모델들과 노력들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동시에 이제 정부에서도 여러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위원회라는 거를 이제 발족을 해서 여러 기업들에 있는 인사들과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초거대 AI를 개발하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인재 전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늦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과 같이 정부, 민간 여러 학계 쪽에서 협업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앞으로 우리 한국의 AI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겠어요. 맞아요. 이 타이밍에 밑줄 쫙 한번 그어주시고 별표 5개, 돼지꼬리 땡땡. 두 분 덕분에 이 AI 시장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최신 트렌드가 단번에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죠. 과학이 보이고 과학이 즐거워지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스치기만 해도 과학 전문가가 되는 과학으로 보는 세상 C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든 AI. 하지만 등장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너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정확히 AI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에헤이, 모르긴 왜 모릅니까? 아니, 뭐 제 휴대전화에도 있는데요. 그 어떤 걸 물어봐도 바로바로 답해주는 게 AI잖아요. 맞죠, 교수님? 맞습니다.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사실 저희 기관님께서 말씀 주셨던 어떤 거를 물어보고 답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적인 것도 AI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저희가 목적에 따라 좀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AI가 하는 일이 뭐냐, 이 친구가 도대체 뭐 하는 친구냐라고 얘기하면 패턴을 찾는 애다라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 패턴을 식별하는 친구가 있고 패턴을 만드는, 생성하는 애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좀 가끔씩 봅니다. 요리 관련되어 있는 유튜브를 좀 보다 보면 그 다음에 제가 쭉 쇼츠를 넘기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요리 관련. 그 요리가 나오죠. 네. 그 그렇죠. 말은 여러 데이터들 중에 식별 AI라는 친구가 이중학이라는 애는 요리를 좋아하는구나. 그냥 패턴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좋아할 만한 것들을 추천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소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맞아. 불리는 그게 바로 맞아요. 추천 식별 알고리즘 AI. 맞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을 대표적인 식별 AI의 예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생성 AI는 뭔가 만들어내는 애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텍스트, 뭐 문서를 만들든지 영상을 만들든지 음성을 만들든지 할 때는 처음에 나왔던 뭐 표현들이나 그런 관련돼 있는 내용들,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다음에 무슨 표현이 나오면 가장 자연스러운지는 인간은 알잖아요. 사슴벌레, 성심당 이런 것 중에 먹었다가 가장 그럴듯하잖아요. 그 말은 생성형 AI는 패턴을 만들어내는 애입니다. 그래서 AI라고 하면 식별하냐 생성하냐 두 가지로 목적에 따라서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 이제 뉴스를 진행하면서 AI에 관한 소식을 또 많이 접하고 전해드리고 있는데 맞아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LLM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보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던데 이거 정확히 어떤 건가요? LLM은 라지 랭귀지 모델의 약자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생성하는 AI 기술입니다. 네. AI의 핵심 원리는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기법이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그거에 대한 문맥을 본 다음에 해당하는 문맥 안에서 다음 단어가 어느 게 더 가능성이 높은 단어인가, 그래서 그것들을 추론하는 모델인데요. 앞선 나온 확률에 기반해서 이 확률에 나온 데이터들 중에 다음 나온 단어의 확률이 어느 게 더 높은지를 계속 스스로가 판단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지금은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스스로 계속 생각하는
그 시간을 많이 들였더니 모델의 성능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최고 수준의 성능까지 나오더라. 인간처럼 더 고도화된 성능이 나온다. 네, 그런 방식으로 LLM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작년에 나왔던 오픈AI에서의 연구를 보면 바둑을 컴퓨터한테 가리킬 때 예를 들면 한 10 정도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얘를 똑똑하게 하는 것보다 10초 정도의 생각할 시간을 줬을 때 더 효과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써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AI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네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뭐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계속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단계 전략을 세워줘. 이러면은 본인 스스로가 이제 전략을 세웁니다. 네. 1단계는 뭐고 2단계는 뭐고 뭐 수학 문제를 풀어줘 하면 이런 시험 풀이 방법으로 해서 난 정답이 이거야 라고 말할 때 그때 의도적으로 그 원래 엔드 토큰이라고 해서 마지막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토큰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서비스적으로는 그때 딱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wait라는 토큰을 던졌더니 걔가 다시 내가 뭐가 잘못했나? 그럼 스스로 이걸 판단을 다시 합니다. 야, 그래서 그 답변을 교정하는 작업을 하는 연구가 최근에 또 발표됐어요. 진짜.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엄청난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결과 한 번에 탁 나오는 거를 더 중요시 생각했다면 네. 지금은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인간이 좀 기다릴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흐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기다려.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거에 어떤 기초가 되는 게 이제 말씀하셨던 LLM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음식도 뭐 좋은 음식을 만들려면 일단 재료부터 신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LLM, 좋은 LLM을 만들려면 어떤 요건이 좀 충족이 돼야 될까요, 박사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양하고 많은 도메인 데이터이면서도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이런 LLM 같은 기술과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챗GPT나 클로드 같은 경우 이렇게 뛰어난 성능을 보였던 이유는 전 이 세 가지의 요건들이 잘 조합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AI가 처음 나왔을 때 뭐 고등학생 정도 수준이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매일매일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점점 진행화될 것 같습니다. 2025년 현재 수준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가 수준을 얘기하려면 좀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 친구가 똑똑하다라고 할 때 통상적으로 쓰는 지표가 뭐 인지 능력, 뭐 IQ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잖아요. 인간의 평균 IQ를 100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가 쓰는 챗GPT의 O1 추론 모델 같은 경우 120 정도 얘기하고요. 120? 그리고 O3 미니 같은 경우도 120을 넘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놀라운 건 좀 있으면 발표될 GPT-5 같은 경우는 인지 능력이 IQ 기준으로 157 정도 된다라고 해요. 진짜 맨사네. 그렇죠. 진짜 맨사죠. 157이면 13,333명당 한 명꼴이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상위 99.9% 정도 됩니다. 근데 얘가 그냥 똑똑하기만 한 게 중요하지 않죠. 얼마나 일을 잘하냐. 라고 보면 미국에 있는 사이트 중에 업워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PPT를 만들어야 되면 PPT를 대신 만들어주는 요런 이제 프리랜서들이 일을 하는 사이트인데 업워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무를 올린 게 있어요. 그거를 다 풀면 미국 돈으로 100만 달러, 한화 기준으로 14억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프로젝트들을 오픈 AI에서 O1, GPT-4 옴니, 클로드 3.5 소넷이라는 모델을 갖고 풀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친구들이 당연히 단독으로 풀진 않고요.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풀고 얼마를 벌었냐를 봤어요. 얼마 정도 벌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근데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클로드 3.5가 제일 많이 벌었거든요. 그 친구 같은 경우가 6만 달러 정도 벌었어요. 그리고 O1 같은 경우가 3만 달러, GPT-4 옴니 같은 경우가 한 14,000달러 정도 받습니다. 살짝 의외네요. 그렇죠. 의외죠. 왜냐면 되게 많이 벌 것 같잖아요. 네. 100만 달러 정도를 벌 것 같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GPT라는 모델 혹은 뭐 오픈 AI의 여러 모델들이 개발자를 대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업무를 수행해서 돈을 버는 거는 아직까지는 거기에는 못 미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리하면 똑똑하거든요. 굉장히 똑똑한데 아직 일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맥락적인 거, 단독으로 일을 수행하기도 좀 부족한 능력들이 있다. 근데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오픈 AI의 실험진들이 보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를 풀고 문제를 정의하고 일을 풀어가는 그 방식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는 아직은 이 정도 돈을 벌지만 앞으로 개발의 가능성을 속도를 봤을 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오늘 나온 AI 종류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넷도 개성이 다 다르고 다른 분도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AI들도 장단점, 뭐 특징 이렇게 조금씩은 대동소이할 것 같긴 한데 네. 어떻습니까, 박사님?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네,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죠. 굉장히 특징이 달라집니다. 심지어는 얘는 확률 모델이기 때문에 동일한 데이터를 학습에도 불구하고 좀 다르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그 특장점을 완전히 구분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오픈 AI의 챗GPT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인 말하기 콘텐츠나 혹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대화 능력이 되게 뛰어나고요. 구글 같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컨텍스트를 추론 능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멀티모달 데이터라고 해서 비디오, 영상 이런 것까지 같이 분석하는 모델을 굉장히 특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말씀에 공감을 굉장히 하는 게 평소에 저는 그 AI에다가 방송인 김기환이 누구야 이 질문 되게 많이 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걸 써요. 근데 안 나오는 애들은 안 씁니다. 가감없이. 이게 똑같은 질문을 해도 어떤 AI는 나오기도 하고 답이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워낙 또 고수시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최신성이라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LLM의 데이터를 우리가 구성을 했는데 네. 그게 뭐 작년 데이터였는데 어떤 새로운 인물이 그 뭐 올해 나왔다고 쳐봅시다. 네. 그러면은 그 모델의 데이터가 당연히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챗GPT 같은 경우 다른 서비스를 보면 검색이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검색이라는 기능을 꺼놓고 만약에 질문하시면 아마 인터넷에 검색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걸 합쳐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 최신성 문제가 요즘은 해결이 됐습니다. LLM은 기본적으로 입력한 문맥에 맞춰서 다음 단어들을 추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 입력한 내 질문의 정보량에 따라서 더 많은 정보를 줄지 말지를 판단할 겁니다. 그럼 질문 자체가 또 좋아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챗GPT나 이런 걸 보면 대화형이잖아요. 네. 그렇죠. 대화형이기 때문에 내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은 틀렸으니까 이런 정보로 다시 좀 정리해봐. 네, 이런 식으로 대화형이라고 하는 방식은 인간의 피드백을 받아서 성능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조건 정확한 모델이야. 네. 던진 다음에 결과만 딱 받고 끝. 이런 식의 Q&A식이었다면 아마 그 서비스는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할 수 있는 팁이라면 질문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업무나 일상에서도 흔히 AI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AI가 우리 인류의 능력과 효율성을 한층 높이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11월 오픈 AI의 챗 GPT가 나오고 우리 삶에 AI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2024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컨설턴트들에게 3가지 조건을 줬습니다. 첫 번째, 단독으로 일할 때, 두 번째, GPT-4와 일할 때, 세 번째로는 GPT-4 플러스 활용법을 교육해 줬을 때 어느 집단이 가장 성과가 좋은지를 비교했는데요. 흥미롭게도 컨설팅 결과의 양적 그리고 질적 성과가 모두 GPT-4를 활용하고 활용법을 배운 집단에게 가장 높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네이처지 연구에 따르면요, 370개의 기존 연구를 종합했을 때 인간 단독보다 생성형 AI와 함께 협업할 때 더욱더 높은 성과를 보인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는 AI가 단순 검색에 쓰이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동료로서 기능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고요. 이러한 미래를 저는 협업혁명, 콜라보레이션 레볼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저희가 오랫동안 채용 장면에서 중시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지능력 혹은 학력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왜 우리는 인지능력이나 학력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조금은 불편한 진실일 수 있겠지만요. 여러 연구와 데이터는 증명합니다. 인지능력이 성과를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지능력과 학력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생성형 AI의 또 다른 별칭이 인지 혹은 추론머신이다라고 합니다. 인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공부를 했고요. 인지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픈 AI의 LLM과 기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일리아스 스케버는 얼마 전에 소셜 네트워크에 이런 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여전히 인지 능력을 인간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긴다라고 하면 앞으로 당신은 그렇게 밝은 미래를 맞이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인지 능력이 과거만큼은 중요하지 않은 미래를 말이죠.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능력이 중시될까요? 저는 이것을 바로 증강 능력이다라고 부릅니다. AI랑 함께 일해서 더욱더 높은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증강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우선은
챗 GPT를 쓰지 않은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이 먼저 문제를 풀고요. 두 번째로는 AI를 써서 과제를 수행합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잘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사용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첫 번째, 과제 수행의 퀄리티, 질적인 부분도 상승하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도 감소합니다. 정리하면 GPT와 AI를 쓸 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팀이 고민했던 것은 증강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여러 영역 중에 AI와 의사소통 영역에서 큰 차이가 나오는데요. 큰 문제를 단위 쪼개서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논리적 사고 혹은 인과적 관계에 따라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인과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AI한테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줍니다. 네 번째로는 AI가 준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격적인 특성에서도 좀 새로운 면이 있었는데요. 성취 지향성 특성은 이 친구들은 문제를 풀 때 주어진 목표보다 더 높은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합니다. AI와 일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개선하고 고민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일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AI와 함께 일할 때 중요한 능력인 증강 능력은 채용 장면에서 성격적인 요소로 보고 선발에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앞으로 AI와 함께 일하게 될 협업혁명의 시대에 우린 준비되어 있는지 스스로 고민해 보시고요. 증강 능력이란 키워드가 여러분들의 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이죠. AI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만 활용하면 업무 효율은 물론이고요. 개인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 같은데 오늘부터라도 조금 아까 알려주신 꿀팁들 활용해서 네. 잘 활용해 봐야겠어요. 네, 기환 씨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나라도 사실 어디 가서 과학기술로는 빠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AI 경쟁력 우리나라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오픈 AI의 챗GPT나 클로드 같은 LLM 개발 자체만으로 보면 아직은 저희가 좀 따라가는 형상인 것 같습니다. 다만 AI 기술에는 LLM 기술만 있는 건 아닙니다. LLM 기술뿐만 아니라 LLM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네. 각 산업에 맞게끔 접목시키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응용적인 서비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AI 자체 기술을 개발하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이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의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 건가 하는 거에서 더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AI 생태계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AI 시장에도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영향이 있는데요. 적용하는 측면에서는 꽤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딥시크 같은 경우는 그 적용 부분에서 조금 더 불을 지펴줬다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딥시크가 오픈소스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좀 열어줬거든요. 그 말은 제가 갖고 있는 PC나 이런 디바이스들에서 오픈소스를 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일하는 방식에서 AI가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와서 그 저변을 넓혀줬다. 긍정적인 영향에서 일하는 방식을 크게 바꿀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 AI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쯤에서 앞으로의 발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건 역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2의 딥시크가 등장할 것이냐, 언제 등장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제2의 딥시크는 이미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개된 연구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픈소스 AI 모델의 가장 큰 강점은 이런 협력적 혁신에 있습니다. 딥시크 R1 모델 같은 경우 고성능 모델을 상업적으로 허용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개발자들이 이것들을 사용해서 더 발전을 시키고 있고 제2의 딥시크, 제3의 딥시크는 계속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겠네요. 시리즈처럼 나올 것 같네요. 그죠? 네. 자, 근데 이제 보통 과학기술을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전통적인 기술 강국이나 뭐 선도국 따라잡기 쉽지 않다. 그런데 이 딥시크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완전 반대의 상황을 보여줬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이코노미스트에서 재밌는 아티클 하나 발표한 게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딥시크 성공에는 눈부신 대학이 있다. 라는 대학. 제목입니다. 딥시크의 창업자인 양원평이 나온 학교가 항저우성에 있는 저장대학교라는 곳이에요. 익숙하지 사실 않으시죠? 네. 근데 이 저장대학교가 AI 논문 개수로 그리고 AI에 대한 논문 인용 지수로 하버드보다 많거든요. 진짜요? 그 말은 굉장히 많은 AI 관련돼 있는 연구들을 선행적으로 했고 우와. 이 항저우성에서
시작됐던 회사가 알리바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저우성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대학들과 산업 시스템을 거의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운이 좋아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럼요. 이미 기초과학에 대한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기반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재 전략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보통 딥시크의 인사 전략을 얘기할 때 어린 늑대 전략이라는 표현을 얘기합니다. 잠재력이 굉장히 있는데 대성할 만한 그 제목들, 잠재력에 집중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딥시크가 채용할 때 보통 5년 차 이상을 채용 안 한다라고 해요. 그 말은 한국 대기업에서 만약에 경력 사원을 채용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좋은 회사에서 화려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할 겁니다. 네. 근데 딥시크 같은 경우는 그런 경력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요. 경력이 많은 사람보다는 경력이 의도적으로 적은 사람, 그리고 잠재력이 높은 사람을 뽑는다라고 해요. 우와. 이거를 고학력 대신에 고잠재력 전략? 그래서 어린 늑대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장성한 늑대를 키운다는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늑대들을 골라서 마음껏 연구해봐. 기회를 주는 겁니다. AI가 주는 혜택이 확실히 많은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반대로 좀 부작용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를테면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개인적으로 진짜 좀 문제 삼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과연 AI가 주는 그 답이 이게 진실일까? 아니면 거짓일까? 이거에 대한 좀 문제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문제가 더 대두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경우에는 AI 모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사용하는 시스템, 서비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AI 때문에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와 안정성 문제는 저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서울에서도 AI 안정성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거기 TF에 참여를 하면서 유럽에서 시작을 했던 정상회의였는데 거기서 어떤 거를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가라는 걸 바라볼 때 일단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마약 제조법이라든가 화약무기 제조법이라든가 아니면 사이버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 기능을 정보를 AI가 제공을 하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사용한다면 우리가 이런 범죄적인 부분이 더 심각해질 우려가 좀 있습니다. AI한테는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되거든요. 실행을 하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지? 저 사람들을 속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얘는 그런 것까지 다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AI를 어떻게 안정성 있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규제들을 지금 정상회의에서 논의를 좀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AI 챗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말 사람처럼 대화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심취하게 되면서 실제로 외국에서는 자살까지 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고요. 최근의 보고서에는 사람들이 거기에 점점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뭐 누구는 나는 생각하는 걸 버렸다. 그리고 작년에 챗GPT가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동료 개발자 분들 중에는 개발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의존도가 의존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회적 문제는 계속 발생할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오히려 규제가 너무 강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분명 AI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런 규제들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와 혁신적 사이에 균형 감각을 지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유 박사님이 제2의 딥시크는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 뭐 제3, 제4 쭉쭉쭉쭉 이런 딥시크들이 개발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 제2의 딥시크가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좀 들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특화되어 있는 모델들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사람, 인재들이 충분히 보상받고 몰입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준다면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AI를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좀 차이가 저는 AI는 결국 범용 기술이다라고 생각해요. 전기, 인터넷, 핸드폰처럼 범용 기술처럼 쓰일 겁니다. 그러면 얘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발전하고 개발되고 제2의 딥시크가 한국에 나오려면 결국 우리가 좀 많이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가령 작년에 나왔던 보고서를 하나 소개를 드리면 전 세계 21개국, 소위 말하면 선진국에 있는 시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챗GPT 아세요? 그랬을 때 21개국 중에 한국인들은 안다라는 게 3위예요. 근데 쓴다는 몇일까요? 낫겠죠. 낫겠죠. 그 눈치가 되게 빠릅니다. AI보다 빠르신 것 같아요. 쓴다라는 건 10이에요. 그 말은 아는데 안 쓰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GPT 다 알아. 나 그거 뭔지 알아. 라고 하는 것과 써보는 건 다르거든요. 맞아요. 아는 것과 실행하는 거에 차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범용 기술로서 얘를 쓰려면 많이 써봐야 되고 피드백 줘야 되고 그로 인해서 서비스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 개연성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2의 딥시크는 한국에도 생길 수 있는데요. 뭐 GPU도 좋고 인재도 좋은데 많은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써보시고 맛을 보고 활용을 보는 경험들을 함으로써 시장이 커지는 게 선제 조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AI의 발전,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AI에 적응하고 또 활용해야 할지 계속해서 주목해야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을 파헤치는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나 김기환, 나만 믿고 보시라.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을 이해할 수 있으리니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 AI 기환 나와봐, 컴온.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과학 이수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게 AGI 세상이 실현된 모습입니다. AGI란 인공일반지능이라는 뜻으로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AI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인공지능 스타트업 엔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요, AGI가 인간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AI가 직접적으로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역으로 생물학과 건강, 신경과학과 정신건강, 경제발전과 빈곤, 평화와 통치, 일과 의미, 이 5분야를 꼽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AI가 인간의 신체와 정신적 질병, 빈곤, 불평등을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겁니다. AI가 앞으로 7년에서 12년 안에 거의 모든 감염병과 암, 그리고 유전적 질환을 치료할 수 있고 PTSD와 우울증 같은 정신적 질환은 5년에서 10년 안에 AI가 만든 약물로 치료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AI를 잘만 활용한다면 인간의 수명이 150세, 지금의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50년에서 100년 걸렸던 생물학자들의 연구가 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된 결과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짧으면 3년, 길면 10년 안에 AGI 시대가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AI가 우리 인간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남자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AI 생태계는 물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시만요. 죄송해요. 아니, 제가 좀 못 들은 말이 있어가지고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명색의 주제가 AI고 주인공이 AI인데 AI가 이 이야기의 끝맺음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AI한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뭐니?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AI는 인간과 함께 발전할 때 가장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모든 사람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나 진짜 감동받았잖아. 멋있죠? 네, 딱 제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네, 멋있네요. 좋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재밌었고요. AI랑 전 평소에 대화 많이 하는데 역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좀 더 재밌다라는 걸 느꼈고, 두 번째로는 뭐 지환님하고 기환님하고 저희 박사님한테 많이 배워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사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정말 새로운 경험을 오늘 정말 많이 했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두 분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아주 호기심을 팍팍 잘 풀어본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듣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띠